내가 꼭 김현장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김현장이 좋아서 팬이에요? 무슨 김현장 팬이에요? 근데 검열을 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김현장이고 네네네. 아까 소송 당하는 거 아니죠? 저 김현장을 상대로 소송 당하면서 큰일 나요. 저 돈도 없고요.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박준호 변리사님 이력 같은 거 찾아보다가 김현장, 네. 김현장 누구나 그렇겠지만 되게 선망의 회사잖아요. 되게 높게 우러러보는 회사인데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시게 된 건지.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합격을 하고 나면 8학기 졸업이 되잖아요. 또는 겨울 학기 졸업이 되는데 필수 강의 하나를 제가 안 들어가지고 여름 학기 졸업하려고 이제 학생으로 있다가 우연찮게 그때 이제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원래 보통 그때 공고가 안 뜨잖아요. 네네, 보통 겨울에 많이 그쵸. 뜨죠. 아마 이게 뭐 인력이 부족해서 급하게 수시 채용하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믿져야 본전이다. 써보기나 하자. 나중에 11월쯤 되면 내가 그런데 써보겠냐? 내가 갈 수 있겠나 싶어서 써봤는데 그래서 실무진 면접을 봤어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으로 임원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일을 하자. 전화 받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바로 출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면접관 분들이 한 5명인가 되시거든요. 1대5. 왜냐면 수습 변리사는 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본권 일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중국권 일도 시켜보고 영미권 일도 시켜보거든요. 그렇게 시켜보다가 얘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싶으면 그때부터 약간 사수 부사수처럼 붙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일본 팀으로 내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임원 면접은 진짜 높으신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인성 면접 같았어요. 예를 들면 최근의 시사라든지 또는 이슈되는 것들 또는 가치관 혹은 뭐 성장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약간 로펌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네. 게다가 또 김현장이잖아요. 네네. 긴장이 엄청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된 상태에서 1대5로 마주하고 네네. 또 임원 면접이면 이제 2명이셨거든요. 네. 변호사님 한 분, 그다음에 변리사님 한 분. 근데 그 두 분이 최고 짬밥이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게 좀 힘들긴 했었는데 운이 좋아서 됐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양복을 풀정장을 입고 출퇴근하시는 거는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정장입니다. 제 구두, 긴 바지, 긴팔 셔츠, 정장 자켓, 네. 타이까지. 여름에도요? 네, 여름에도 반팔 와이셔츠는 안 되고요. 파란색 셔츠도 안 돼요. 헐. 무조건 흰색 셔츠. 출퇴근할 때 외부의 시선들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선배님들 미팅할 때 클라이언트가 없어도 선배들이랑도 미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타이 풀고 가면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당연히 타이를 푼다는 거는 굉장히 결례인 거잖아요. 정장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도 김현장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김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별타임 동기들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그렇고 김현장에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남들보다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편하게 입고 다닌다. 그러면 조금 김현장의 브랜드가 손상되겠죠. 물론 이제 그 광화문 일대라든지 정동으로 가게 되면 사실 거기는 정장 입은 사람들 빼고는 없어요, 남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기 판교 네네. 그런 캐주얼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그쪽으로 가면 그냥 다 정장이에요. 다 정장. 거기서 오히려 독특하게 입은 애가 김현장 건물로 들어간다. 그럼 눈이 띄거든요. 역시 연봉이 제일 궁금하죠. 네, 사실 일단 제가 수습 때 기준으로는 다른 타 사무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소위 상위 티어 회사들과 맞먹는다. 지금으로는 연봉이 좀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봉 테이블이 조금 다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남들보다는 높다. 네. 이제 제가 너무 약간 김현장이 네임밸류에 치중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여쭤본 것 같은데 실제 거기서 어떤 업무들 하셨는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실제로 인벌브 되는 거는 특허 같은 경우는 인커밍인 거고 네네.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심판 소송인데 어느 경우나 결국 페이퍼워크잖아요. 네네. 인커밍 같은 경우는 번역해야 되고 OA 대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상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 청구서 쓰고 답변서 쓰고 그다음에 소송할 경우에는 소장이나 준비 서면 쓰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핸들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디시전 메이킹은 당연히 위에 선배님들이 네. 정하는 거고 그 선배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협의라기보다는 시니어 변리사님들이 주니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니어는 서면 업무 또 리뷰 요청하고 제출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 아무래도 김현장의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류가 영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번역 업무도 많이 하게 되고요. 리걸 쪽에서, 그러니까 리걸 쪽이라고 하면 변호사 사이드거든요. 변호사님 사이드 쪽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백업 서치라든지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김현장은 종합법률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김현장 변리사라고 하면 변리사로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IP 로펌이에요. 그러니까 로펌에서 IP 분야를 맡고 있지만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가 아니라 로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P는 고객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 과정의 일부인 것이지 결국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당장 하는 일은 심판 소송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좀 큰 틀에서 생각하면 고객의 법적 이슈에 대해서 리걸과 IP가 다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형태.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또는 한 큐에 처리한다. 업무가 굉장히 빡셀 것 같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에요. 네. 오로지 제 경험. 일단 아침 8시 이전에 도착해서 그쯤이면 저밖에 없어요, 사실. 와우. 퇴근은 거의 막차 탔어요. 네. 평일에 그렇게 네, 하는 평일에 그렇게 하고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출근해서 업무하고 왜냐면 일이 많아요, 정말.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해도 일이 또 네, 쌓여 있고 네, 또 쌓여있다, 해야 또 되는 거예요? 쌓여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했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장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그러면 힘들어서 퇴사를 하신 네. 건가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했거든요. 오전에 나가야 될 게 있는데 네.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네.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택시 콜을 한번 해봤어요. 네. 안 잡혀요. 그때 당시 있었던 건물이 이제 경복궁역 쪽이었는데 정부청사 지나서 YTN 건물 지나서 그 종묘사직 쪽? 그쪽까지 일단 걸어갔어요. 왜냐면 집엔 가야 되니까. 네. 그냥 그때 딱 현타 오는 거야. 내가 새벽 3시에 이러고 있는 게 그래놓고 다음날 또 8시 전에 오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퇴사하겠다. 청구서를 하나 썼는데 네. 첫 페이지가 오타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나와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한 심판 청구서를 50장 정도 썼어요. 근데 첫 페이지에서 오탈자가 하나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시니어 변리사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봐. 왜냐면 어쨌든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페이퍼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탈자라든지 비문이라든지 뭔가 서류의 완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김현장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과 끝 전에 혹은 후에 오버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인의 꿀팁. 꿀팁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못하는 돼요. 거죠. 이거는 변리사든 변호사든 날짜를 기준으로 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변리사님 고객이 그 중에 뭐 또 마감이야. 그럼 해야죠. 해야죠. 맞아. 진짜 극단적으로 하면 변리사님이 결혼하는 날이야. 극단적으로. 그러면 변리사님이 결혼하는 날인데 누가 백업해줄 사람이 없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일을 원 없이 하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정말 원 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벌레들한테는 김현장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일벌레도 두 가지 타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을 자기가 좋아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일하는 벌레. 김현장은 전형적으로 후자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김현장은 겸업 금지거든요. 좀 자기가 끼가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다종다양하다. 우리 변리사님처럼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김현장은 저는 비추고요. 주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 그런 분들이 김현장에 가서 성공한다. 저는 사실 김현장 이력서를 늘라다가 그냥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떨어진 것보다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김현장? 그냥 내가 안 쓴 거야. 막 프리하게 다니고 싶다. 김현장 안 맞아요. 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하고 나와요. 그냥 안 맞으니까. 김현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현장이 원하는 어떤 사내 분위기나 인력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과 안 맞으면 당연히 튕겨져 나오는 거겠죠. 내가 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김현장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김현장이 좋아서 팬이에요? 무슨 김현장 팬이에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김현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부차적인 거고 크게 두 가지로 따지자면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정말 다종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조직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쭉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다. 아니면 진짜 탑급 정말 우리가 알 법한 클라이언트들 있죠. 유명 대기업들 네네. 그런 것 해보고 싶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빡센 건 당연한 거예요. 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급여와 그런 타이틀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널널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독립된 변리사가 아니라 김앤장의 변리사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또는 나의 어떤 언행이 김앤장의 이미지에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조직에 섞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일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일하고요, 휴가 가서도 일하고요, 회사에서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외국 클라이언트랑 데려다 놔도 잘해. 글도 잘 써. 영어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LG 연구소에서 한 5년 정도 불렀어. LG 연구소에 어떤 인맥이 많아. 그럼 당연히 뽑을 이유가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수습 변리사라면 네. 남는 시간에 차라리 영어 공부하셔라.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중국어, 일본어 물론 좋아요. 그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인 거는 영어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김앤장에 갈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그냥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았는가. 경력직 같은 경우는 언어를 못해도 예를 들면 뭐 일을 너무나 잘한다. 사실 레퍼런스 체크 다 하거든요. 건너 통해서 확인했을 때 뭐 일 잘한다, 일 못한다, 또는 뭐 성격이 다 레퍼런스 체크 되기 때문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평판도 좀 관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변리사님은 김앤장 나오셔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들어가기 전에 원래 강사하다가 들어가면서 강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시 강사를 한 거죠. 두 번째로 퇴사하게 된 계기가 이것도 있어요. 저도 강사. 사실 강사를 포함해서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아. 네. 근데 검열을 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김앤장이고 네네네. 아까 소송 당하는 거 아니죠? 저 김앤장을 상대로 소송 당하면서 큰일 나요. 저 돈도 없고요. 김앤장을 나오셔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고 거기에서는 그 강사 생활을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강사였어요. 변리사님 MBTI는 뭐예요? ISTJ인가? 그러니까 꼼꼼한 계획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사가 괜찮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뭐 개정법도 따라갈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도 좀 따라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강사 생활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러 오시면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합격자 분이 제 수업 끝날 때 기다려서 와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이제 감사의 표시로. 아 그래요? 덕분에 합격했다. 남자분이셨어요. 합격하고 나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일단 직장 구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뭐 할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직장 구하는 팁이라든지 수습 또는 네. 1년 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네. 이제 요 방금 말씀해주신 요 콘텐츠를 11월에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어떠세요? 네, 뭐 그래도 좋을 11월에 것 합격하는 같기는 해요. 그 아침에 딱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뭐 이거는 고민할 게 안 된다. 아니면 그때 그 시기에 이거는 꼭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랑 같이 만드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올해 몇 년 차시죠? 6년 차죠 이제. 이제 6년 네. 차시니까 이 나올 수 있는 이 생생한 예시와 5년 차 변리사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변리사라는 직업이 잘 맞으시는 것 같거든요. ISTJ이고 하니까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것 같으신가요? 어떤 조직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변리사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문직이면 돈이 많이 번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전문직의 메리트는 돈을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돈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 과연 즐겁냐? 혹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한 게 후회되지 않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성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STJ이고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 제가 약간 조직 문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도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타입이라서 개인주의적인 성향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사건을 책임진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성향이라면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책상 앞에 있는 걸 깝깝해 한다거나 나는 좀 외향적으로 돌아다녀야 돼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리사 일이 정확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리사라는 일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퍼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변리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페이퍼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변리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변리사라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추가 계획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특허청 공무원을 가셔도 되고 또는 이걸 가지고 VC나 AC 또는 산학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교수라든지 학계 네. 쪽으로 빠지셔도 되기 때문에 길은 많습니다. 실제 변리사가 되신 이제 전연차 변리사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변리사라는 일에 대해서 특허 사무소 또는 특허 법인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 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 변리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실 유튜브 하는 변리사님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특허 사무소 또는 특허 법인에서 출원, OA, 심판, 소송을 하는 업무도 좋겠지만 네네. 전연차 변리사들에게 제일 장점은 뭐냐면 잠재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회비용이 커져요. 가만히 그냥 출원하고 OA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네. 시간 금방 이렇게 가요. 맞는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은 수습인데 벌써 이렇게 연차가 됐다고? 물론 일하는 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변리사라는 일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것에서 너무 국한되지 말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변리사님처럼 정말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아니 뭐 망하면 다시 변리사 일 하면 되지. 전문직의 장점은 그거라고 맞아, 생각되거든요. 너무 막 변리사니까 이 일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리사로서의 홍변리사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본인이 명세서나 출원, OA 쓰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있는 직원분들과 코워크해가면서 반도체 첨단 산업을 특허화하는 게 난 너무 즐겁다. 그럼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가치평가라든지 IP 담보대출, 금융 쪽으로 내가 빠지고 싶어. 그러면 그걸 배우고 증권사 쪽으로 가도 돼요. 아예 완전히 탈변리사에서 다른 일 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돼요. 문제는 그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남들도 이러니까 내 동기들도 이러니까 내 주변의 동기만 보고 아 쟤네는 저러네 나도 별 문제 없겠지 그냥 내가 과연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난 이걸 하면 손해야 난 이걸 하면 돈을 못 벌어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다 살게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되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연차 변리사로서는 한 2, 3년이면 솔직히 기본적인 일은 다 배워요. 예를 들면 신권을 작성한다거나 오일을 작성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플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려치고 아예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다만 오늘 당장 일이 주어졌으니까 하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런 조언 같은 것도 제가 최근에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조언 듣거나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변리사님께서 딱 아까 막 너무 꽂히는 이런 말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고 인터뷰가 제가 저한테 소장 가치가 너무 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 이번 1편은 이렇게 변리사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2편은 그렇게 20, 30대의 직업 뭐 진로와 관련된 고민하고 3편은 그 수습 변리사를 위한 썰로 뽕을 뽑으시려고 하군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2편에서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